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바로 매일 아침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그 음료 한 잔에 관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죠? 이 평범한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말 그대로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중세의 어두컴컴한 선술집에서부터 근대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던 광장까지. 과연 음료 한 잔이 어떻게 몽롱했던 유럽을 깨우고 근대 지성을 탄생시켰을까요? 자,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모닝커피 한 잔 드셨죠?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일상이 됐는데요. 그럼 유럽의 커피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수백 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침 식탁에 대체 뭐가 올라왔을까요? 당시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냥 맹물을 마신다는 건 진짜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존을 위해서 아침부터 바로 이것을 마셔야만 했어요. 네, 놀랍게도 바로 맥주였습니다. 아침부터 맥주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이 두 음료의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맥주는 기본적으로 우리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진정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맥주를 마신다는 건 사회 전체가 하루 종일 아주 가벼운 취기 속에서 뭐랄까 약간 몽롱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죠. 반면에 커피는 어떤가요? 카페인은 신경을 확 곤두세우고 뇌를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유럽인들의 아침 식탁이 맥주에서 커피로 바뀌었다는 건 그냥 음료 취향이 변했네 정도가 아니에요. 몽롱하게 맞추되어 있던 시대에서 극도로 집중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근대 이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중세의 취기부터 시작해서 공론장의 탄생, 런던의 일페니 대학, 그리고 제국의 야망과 보스턴 차 사건의 진실을 거쳐서요. 최종적으로 카페인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확 깨워냈는지 그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중세의 취기, 취해 있는 사회입니다. 카페인이 유럽 문명에 스며들기 직전 상황을 보면요. 당시 사람들의 알코올 섭취량은 진짜 우리 현대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세시대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맥주 소비량이 무려 66갤런, 리터로 환산하면 대략 250리터에 달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아침에는 좀 도수가 낮은 가벼운 맥주로 목을 축이고 고된 일과가 끝난 저녁에는 꽤 독한 맥주를 양껏 마셨습니다. 사실상 모든 계층이 하루 종일 맥주와 와인에 푹 절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인 비판을 하거나 혁명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애초에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불가능했을 겁니다. 2장 공론장의 탄생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죠. 17세기의 무역로를 통해서 드디어 커피와 차가 유입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럽 사회에는 엄청난 지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카페인 음료와 함께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공론장, 즉 퍼블릭 스피어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나 교회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뉴스를 읽고 팸플릿을 돌려보고 정치와 철학을 열띠게 토론하기 시작한 거죠. 늘 취해 있던 대중이 맑은 정신을 가진 진짜 시민으로 깨어난 겁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장, 런던의 일페니 대학, 드디어 커피하우스가 등장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추상적인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17세기 런던의 골목길에서 드디어 물리적인 공간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런던 곳곳에 문을 연 이 커피하우스들은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였어요. 신분 따지고 계급 따지던 그 깐깐한 영국 사회에서 커피하우스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했거든요. 단돈 1페니, 딱 커피 한 잔 값만 내면 누구나 최신 뉴스를 읽고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마주 앉아 논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1페니 대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레시안 커피하우스라는 곳에서는 무려 아이작 뉴턴이 돌고래를 해부하면서 토론을 했고요. 조나선 커피하우스에 모인 사람들은 거기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아예 런던 증권거래소를 세워버렸습니다.
바다 건너 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린 바스티오 감옥 습격, 그 최초의 소집 명령이 내려진 곳도 바로 카페 데 푸아라는 커피하우스였습니다. 진짜 커피가 계몽과 혁명의 연료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 바로 절대 권력을 쥔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맑은 정신으로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오스만 제국의 술탄 무라드 4세는요, 심지어 평민으로 변장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커피 마시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거대한 칼로 직접 참수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영국의 찰스 2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하우스가 헛소문과 반역의 온상이라면서 스파이를 심어놓고 전면 폐쇄령을 내려버렸어요. 대중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는 바람에 딱 11일 만에 슬그머니 철회하긴 했지만요. 18세기 독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남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짐은 맥주 수프를 먹고 자랐으니 이 사람들도 맥주 수프를 먹고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어떠세요? 왕실의 돈이 해외 커피 수입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까운 이유도 있었지만요. 본질적으로는 대중이 과거처럼 그냥 맥주나 마시면서 해롱해롱 취해 있기를 바랬던 속마음이 뻔히 보이죠. 권력자들이 맑게 깨어있는 시민들을 얼마나 껄끄러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든 그 계몽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장, 제국의 야망과 동인도 회사. 이제 독점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 시간에 미국의 독립전쟁을 촉발했다고 배운 영국의 차법, 이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법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매기는 새로운 세금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방만한 경영 탓에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마불사,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는 거대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의회는 이 기업을 살리려고 아주 파격적인 특혜를 줍니다. 미국 내 차 무역의 독점권을 줘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상인들이나 밀수업자들보다 동인도 회사가 훨씬 싼 값에 차를 팔 수 있게 길을 터준 일종의 거대한 기업 구제 금융이었던 겁니다. 5장, 보스턴 차 사건의 진실, 이른바 비싼 음료 시위의 전말입니다. 결국 이 동인도 회사에 몰아준 경제적 독점이 거대한 불씨가 되어서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영국이 독점권을 주니까 가장 뼈저리게 분노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보스턴의 부유한 상인들과 밀수업자들이었습니다. 밥그릇을 뺏길 위기에 처한 이 상업격 이해관계자들이 바로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조직의 추축이었어요. 이들은 인디언으로 위장하고 배에 올라타서 차상자들을 바다에 몽땅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때 바다에 버려진 차의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국산 홍차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조지 워싱턴도 즐겨 마셨다는 중국산 녹차 하이손 브랜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 처박힌 340개의 묵은 차 상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무려 41톤입니다. 이걸 티백으로 환산하면 1850만 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대략 200만 달러, 한화로 수십억 원어치의 사유재산을 한순간에 바다에 수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는 무슨 낭만적인 독립운동 이벤트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재물 손괴 사건이었어요. 폭동과 사유재산 파괴로 처벌받을 게 너무 두려웠던 참가자들은 수십 년 동안 심지어 무덤에 갈 때까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겼다고 합니다. 사실 보스턴 차 사건을 바라보던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조차도 처음엔 이 사건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어요. 영국의 압제에 저항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남의 귀한 사회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부수는 폭력적인 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심지어 동인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했죠. 당시 엘리트 지식인들 눈에는 이게 영웅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그냥 일부 급진주의자들의 엇나간 폭동이나 파괴 행위로 보였던 겁니다. 6장, 카페인, 시민사회를 깨우다. 무관용법과 독립으로 이어지는 결말입니다. 아니, 그럼 건국의 주역들조차 눈살을 찌푸렸던 이 재물 손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그 거대한 독립전쟁의 방아쇠가 된 걸까요? 이 대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권력의 오만한 탄압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폭발시키는지 정확히 보여주거든요. 식민지 사람들을 진짜 분노하게 만든 건 차 사건 자체가 아니었어요. 사건 직후에 영국 의회가 내놓은 강압적인 조치, 일명 무관용법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전면 봉쇄해버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정부를 없애버린 다음 왕의 꼭두각시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의 집안에 강제로 영국 군대를 머물게 했죠. 오랫동안 커피하우스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장의 맛을 알아버린 이 근대적 시민사회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했던 겁니다. 영국의 이 권위주의적인 헛발질이 결국 식민지 전체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고 제1차 대륙회의 소집과 독립선언으로 직행하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세시대 매일같이 마시던 맥주가 만들어낸 그 몽롱한 취기에서 벗어나 커피와 차라는 카페인이 어떻게 대중의 이성을 번쩍 일깨우고 자유로운 공론장을 탐생시켰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신분제를 허무는 토론의 장을 열어젖혔고 바다에 버려진 차 한 상자가 거대 제국의 폭주와 맞물려서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접하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마신 혹은 지금 곁에 두고 드시고 계실 그 커피 한 잔, 그 머그잔 속에서는 과연 어떤 혁명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미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머리를 착치게 만드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